괜찮으실까요? 네. 또 역시나 인사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부활주일에 이렇게 또 오후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귀한 시간 또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림과 묵상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에서 출발했었죠. 성화가 아닌데도 묵상을 할 수 있나? 성화가 아니어도 또 묵상을 해도 되나 였습니다. 들판에 꽃을 보고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또 영화를 보고 또 책을 보고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문화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신학을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정리했었죠. 예술과 철학, 이 수많은 양식들, 예술가가 선택한 주제가 무엇이든지 그 예술가의 예술적 형식이 얼마나 강렬하든지 희미하든지 그 시대의 궁극적 관심과 자신의 궁극적 관심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면 이 땅에 어떤 것이든지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 그 범위를, 그 시간을, 그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많은 창작물 중에 특히 그림에 대해서 존 러스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위대한 국가는 자서전을 세 권으로 나눠서 쓴다. 한 권은 글, 한 권은 행동, 전쟁과 같은 것이죠. 또 한 권은 미술이다. 어느 한 권도 나머지 두 권을 먼저 읽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중 미술이 가장 믿을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기억나실 텐데, 우리 다빈치와 크라나흐의 같은 작품이지만 달랐었죠. 이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먼저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루카스 크라나흐의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같은 그림이지만 같은 제목을 또 가졌고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렸지만 표현 방식이 달랐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종교개혁. 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가르고 있는 것이 있었죠. 이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 기억나실까요?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시니까 기억나시죠? 근데 비교만큼 또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좀 아쉬우니까 복습의 의미로 또 이 시기를 또 한번 볼까 하는데요. 로마 가톨릭도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로마 가톨릭도 우리 이대로 있어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또 개혁도 일어나고 좀 떨어져 나가는데 우리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이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이제 의회를 소집합니다. 무려 한 18년 동안 이제 진행되는데 이 회의 때 뭘 했냐? 이제 교리도 점검하고 또 우리 조직 체계가 어떤지 그러한 것들도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응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트렌트 공의회는 이 신학적인 문제만 다룬 것이 아니라 예술과 관련해서도 아예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에 관한 부분은 내용은 아주 좀 보수적이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였는데 첫째로 이제 명확할 것, 신앙의 내용, 이 성경의 내용을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성적 표현이었습니다. 감성을 잘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어떤 신자들이 그 그림을 봤을 때 감정을 움직여서 자연적으로 신앙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리 수호. 오해의 여지가 있는 상징이나 모호한 것은 피해라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덕성. 어떤 외설적이나 좀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은 금지할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로마 가톨릭은 아주 큰 후원을 하면서 한 작가와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 작가가 바로 카라바조입니다. 그런데 공의회의 내용이 좀 보수적이었고 로마 교황청에 소속되어 작품을 그렸지만 이 시대의 변화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과는 그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카라바조의 마테오의 소명인데요. 마테의 소명이죠. 우리 잠깐 그림 감상하겠습니다.
구석구석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처럼 이야기 자유롭게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의 소명, 예수님께서 마태를 처음 부르실 때죠. 다음은 성모의 죽음입니다. 마리아의 죽음이죠. 성모의 죽음. 잘 보셨을까요? 어떠신가요? 네, 좀 자유롭게. 일단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그리지 않나요? 카라바조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좀 빛을 잘 활용하였고 또 명암이나 대비를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빛이 쏟아져 내려오는 걸 한번 보세요. 네. 대단합니다. 또 굉장히 사실적이죠. 아까 보았던 이 마태의 소명도 이 얼굴의 조명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설명할 때에 종교개혁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고는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던 성화하지 않냐라고 느껴지는데 종교개혁 이전의 작품을 보면 확 이해가 됩니다. 네, 지오토의 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작품을 표현했는데 에도입니다. 제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예전에 보통 이제 성인들을 표현할 때 이제 후광, 이제 광배, 뭐 헤일로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구분을 지었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방금 또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후광이 그려져 있고 종교개혁 이전에는 누가 봐도 성인은 성인 같고 누가 봐도 예수님은 예수님 같고 구별이 되는 거죠. 네. 또 여기 뭐 천사들도 그려놓고 어쨌든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사람, 정말로 구별된 사람,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표현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의 카라바조 그림은 다르죠. 네, 제가 아마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또 이 시간이 아니었고 이 그림을 봤다면은 아마도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으로 생각했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평범하게 이제 그렸습니다. 카라바조는 어떤 또 마태를 그릴 때 가운데가 이제 마태죠.
세련된 성인이 아니라 봤을 때 딱 거룩한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술집에서 앉아서 동전을 세고 있는 돈을 세고 있는 이 서민처럼 평범하게 그렸습니다. 네, 주변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또 좀 거룩한 모습이나 뭐 우리가 우러러봐야 될 뭐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네, 주름도 굉장히 져 있고 또 어떤 거룩한 좋은 옷을 입었다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그 성모 마리아 어디서든 보았을 때 항상 좀 엄숙하고, 네, 항상 그렇죠. 또 항상 또 엄숙한 모습이 있고, 또 가톨릭에서도 그렇게 잘 표현했습니다만은 예수의 어머니답다 이런 말이 딱 나올 정도로 그런 모습인데, 사실 여기 누워 있으신 분은 뭐 그런 어떤 경외함,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인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네. 고귀하거나 뭐 신비롭지 않죠. 네, 평범하고 또 그냥 초췌한 여성처럼 그렸습니다. 주변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변에 있을 법한, 그 당시 있을 법한 노동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도 그렸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카라바조가 이제 이 작품을 그릴 때 저 마리아를 대신해 주지 모델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매춘부를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매춘부를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바조는 그림을 그릴 때 명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여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재밌는 게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또 그런 소문도 막 들렸어요. 막 매춘부를 그렸다더라. 그걸로 마리아를 그렸다더라. 어땠을까요? 아까 그 네 가지 기준이 있었죠. 거기서 벗어나죠. 이미 선정적인 것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카라바조의 몇몇 작품들은 이제 로마 교회에서 수용을 했지만 나머지 것들은, 이 그림을 포함해서 나머지 것들은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참 재밌는 게 그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리자마자 루벤스, 네, 아시죠? 루벤스와 같은 화가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이 작품을 구매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아주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대를 나타내주는 이 그림을 또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 이 종교개혁과 같은 어떤 역사의 흐름이 바뀐 것들도 있지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시대가 발달하면서 기술도 발달하잖아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카유보트의 비 오는 날의 파리입니다. (1800년대) 중반 기술이 이제 발달하는 시절입니다. 그걸 감안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이 작품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죠. 네, 정돈된 느낌이고, 네, 인물도 자세히 표현되어 있고, 네, 멀리 있는 사람도 그렇죠.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리감도. 맞습니다. 거리감도 굉장히 느껴지고, 그냥 앞으로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저 제 대신 네, 거리감, 이 원근도 정확하게 이제 됐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흔히 봐왔던 그림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 카유보트가 활동할 당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0년대 중반인데 1800년대 초반에 이제 뭐가 발명되냐? 바로 카메라. 네, 카메라가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은
뭐 어렵게 그릴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네, 순간에 포착할 수 있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원근 또 구도, 네, 선도 정확하잖아요. 또 거리감도 정확하고 이 구도를 정확하게 연구하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제 카메라가 발명되고 나서 이 그림이 망했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카메라는 카메라의 역할이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릴 필요가 없겠구나. 다른 방법들을 표현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순간에 포착되는 인상을 그린 인상주의가 탄생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카메라가 발명된 이후로 인상주의가 탄생했어요. 모네의 양산을 쓴 여인이죠. 네, 그리고 르누아르의 물랑 드 라갈레트의 무도회라는 작품인데 이제는 꼭 있는 그대로 그릴 필요가 없겠구나. 빛의 변화에 따라서 또 내 느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표현해도 되겠구나. 네, 좀 재밌죠? 이처럼 그림은 시대를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이 신학적 복습 잘 되었죠? 네, 우리가 이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밀레와 브루통의 그림을 나눴는데 강의를 마친 이후에도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만종이었죠. 만종에서 이제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신다. 네, 이렇게 고백이 된다는 분도 계셨고, 네, 또 이삭주는 여인들을 통해서 이 포로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상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이 매우 힘들고 고단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키즈라는 사람, 또 빵 굽는 여인, 씨 뿌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는 이런 묵상을 고백해 주신 분도 계셨고, 또 브루통의 저녁의 그림을 통해서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거짓을 꾀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다는 마음의 묵상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다 맞죠? 네, 다 맞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네, 제가 처한 상황, 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주시는 음성이 다릅니다. 자, 그림을 보는 눈,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춰볼 수 있는 이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문화 신학이고 또 지금의 이제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아마 맞을 겁니다. 가장 사랑받는 화가 고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또 말씀을 나누고 좀 묵상하는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흐는 이제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고요. 1853년에 태어나서 1890년, 채 40년이 되지 않죠. 네, 채 40년이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생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때는 목사가 되는 것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이기도 했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과 또 보여지는 모습들이 이제 어떤 현실의 괴리감 사이에서 좀 그 꿈을 버리고 예술의 길로 접어듭니다. 고흐를 표현하는 수식어가 참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신병자, 미치광이가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건강하지 못했고 또 예술적 감각과 감성이 그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뛰어나서 좀 정신적으로도 말년에는 좀 불안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 나가는 고흐가 왜 가난했을까요? 맞습니다. 화가는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흐의 그림은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생전에 딱 한 점 팔립니다. 2점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생전에는 전혀 유명하지도 않고 당시의 화가들이나 사람들을 또 꺼려했었던 사람인데 고흐가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했던 고뇌와 가난에 대한 걱정, 또 사랑의 감정,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등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편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흐는 자신을 후원해주는
후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동생 태호와 이제 편지를 굉장히 많이 주고 받는데 태호의 아내가 이제 고우와 태호가 죽은 후에 이 편지를 책으로 집필합니다. 저도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바로 고우 때문이기도 한데요. 처음에는 이제 어디선가 들어본 적은 있어가지고 피카소 정도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첫 여행에서 고우 그림을 보고 이제 해설을 듣는데 어떤 이 작품의 어떤 표현보다는 그 고우라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삶을 알게 된 이후에 이제 그의 작품과 삶에 매료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딱 생각했습니다. 그림만 봐서는 안 되겠구나. 배경과 또 작가의 삶을 또 알아야 정확히 어떤 의도에서 그랬는지 무엇을 알려주고자 했는지 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밀레와 브루통도 마찬가지였죠. 배경을 모른다면은 밀레의 작품 속에 담겨있는 고뇌와 어떤 땅을 사랑하는 농부를 그린 이 숭고한 정신을 우리는 일부분밖에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브루통의 그림도 단순히 그냥 예쁜 그림, 아름다운 그림일 뿐이겠죠. 어쨌든 오늘 저희도 고우의 편지를 중심으로 그가 그린 그림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소용돌이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고우는 이제 그림 사파라고 하죠.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분류되는데 그의 관심사는 딱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되게 그릴까? 네, 여기서 진실이란 어떻게 하면 사진처럼 그대로 그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실을 이 캔버스에 담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네, 1882년 3월 3일에 태호에게 쓴 편지입니다. 3명의 여자 재봉사가 있는 그림 한 장을 위해서는 재봉사 90명을 그려야 한다. 네, 바느질하는 여인이라는 그림들인데요. 고우의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악 한번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작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우가 태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건 정말 힘든 일이다. 이제 화상이나 화가들을 쫓아다니지 않기로 했다. 내가 쫓아다녀야 할 사람은 모델이다. 내가 예의범절을 까다롭게 따지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요령이 없다는 건 솔직히 인정한다. 하지만 그 대신 가난하거나 평범한 사람들과는 나는 더 잘 지낸다. 앞에 사람들에게서 잃은 것에 뒤에 사람들에게서 얻는다. 결국은 나 자신이 관심을 갖는 환경, 표현하고 싶은 환경 속에서 예술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지 않겠니? 한번 감상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우의 그림과는 좀 다르죠. 또 다른 바느질하는 여인입니다. 자신의 편지처럼 이렇게 한 명만을 그냥 그림을 위해서 그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알고 싶어서 평범한 사람임에도 여러 번 그렸습니다. 재봉사가 있는 그림 한 장을 그리려면 작품을 완성하려면 말 그대로 이 재봉사 한 명 모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고흐는 눈앞의 재봉사를 단순히
단순히 내 작품 위에, 캔버스 위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단한 삶과 진실을 캔버스에 담고자 했으니 그림 한 장을 위해서는 90명의 그림을 그려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명의 재봉사를 캔버스에 담는다고 해서 나는 재봉사를 그려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또 편지에 적었습니다. 편지를 들고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 잠깐 겪고 또 잠깐 그 사람을 겪고 또 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그렇다 저 사람은 이렇다 또 단정될 때가 또 많기도 사실 하잖아요. 저희들에게 하는 또 편지 같기도 합니다. 그거는 또 이런 측면에서 광부들도 그립니다. 남녀 광부들이라는 작품인데요. 봤을 때는 작품으로서 뭔가 내가 좀 잘 그려봐야겠다 하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표현하려고 했고 어떤 색채가 없음에도 힘들어하는 표정들도 드러나고 지쳐있고 혹시 물감 살 돈이 없어서 채색 안 했을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초기에는 이런 그림들을 좀 많이 그렸습니다. 물론 물감 살 돈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도 이따가도 나오지만 동생에게 계속 물감을 달라고 하면서도 이런 내 자신이 굉장히 수치스럽다는 제가 그 책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가난한 사람을 많이 그린 거 보니까 그 자기의 모든 가난해서 저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린 거. 사랑해야만 저도 그릴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작품을 위해서라면 정말 모델을 구해서 이렇게 내 작품 아름답게 있겠지만 사람들을 담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우의 시선을 알 수 있는 편지가 또 있는데요. 1882년 10월 1일에 태호에게 쓴 편지입니다. 복권 판매소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그림으로 또 보내주면서 편지의 내용을 적었는데요. 작품 한번 보시고 제가 편지 내용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숲이거리 끝에 있는 복권 가게를 기억하겠니? 비 오는 날 아침 그 앞을 지나다가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걸 보았다. 대부분 왜소한 노파들이었는데 하는 일과 생활 수준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삶을 지탱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간신히 버텨왔다는 게 확연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무리지어 서 있는 사람들의 기대에 찬 표정이 인상적이어서 그들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복권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 같았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복권에 대한 환상을 갖는 것이 우리 눈에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음식을 사는 데 썼어야 할 돈,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되는 푼돈으로 샀을지도 모르는 복권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그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의 고통과 쓸쓸한 노력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편지에서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 같았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까도 나눴지만 참 저희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만 보고, 그 일면만 보고, 그 행동만 보고, 혹은 실제로 보지도 않았는데,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소문만을 듣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알면서도 내 감정과 교만이 때로는 커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깎아내리기도 해서 우리 자신을 때로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고우처럼 우리는 깊이 있고 자세히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진실을 담으려고 한 고흐,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네, 바로 밀레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 대중이 밀레의 작품에 무관심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런 태도가 화가 나 그림을 팔아야 하는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하는 것 같다고 지난번 편지에 썼더구나. 나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밀레도 그걸 느꼈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밀레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그는 정말이지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다. 다른 화가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을 보인 것이지 밀레에 대해 이렇게 길게 쓰는 것은 도시에 사는 화가가 농부를 아무리 멋지게 그려도 그 인물은 농부라기보다 파리 근교에 사는 사람을 떠올리게 할 뿐이라고 네가 지난 편지 썼던 내용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나도 같은 인상을 받곤 했다. 그건 화가들이 농부의 생활 속으로 뛰어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닐까? 밀레는 예술에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지난 시간 봤기 때문에 더 이제 와닿으실 것 같은데 나는 화가이기 전에 농부이다 이렇게 말했던 밀레는 밀레를 고흐는 영혼의 아버지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고흐도 밀레처럼 농촌을 그리고 그의 작품을 보고 따라 그리기도 하는데요. 네, 식탁에 앉아있는 농부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밀레는 조금 비슷하죠. 고흐의 밀레 그림과 좀 비슷하죠. 식탁에 앉아있는 농부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또 떠올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농민들의 내면을 담으려고 노력한 고흐는 이때 자신의 작품 중에서 최고 중 하나로 꼽히는 명작을 남기는데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 작품을 또 그리면서 또 태호에게 편지를 했는데요. 제가 또 편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생일을 맞아 감자 먹는 사람들을 보내고 싶었는데 작업이 잘 진행되긴 하지만 완성하지는 못했다. 나는 램프 불빛 아래에서 감자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접시로 내밀고 있는 손, 자신을 닮은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다. 그 손은 손으로 하는 노동과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식사를 암시하고 있다. 여기저기 기운 흔적이 있고 먼지로 뒤덮인 푸른색 스커트와 상의를 입은 시골 처녀는 날씨와 바람, 태양이 남긴 기묘한 그늘을 갖고 있을 때 숙녀보다 더 멋지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또한 농부는 일요일에 교회에 가려고 신사복을 차려입었을 때보다
작업복을 입고 밭에 나가 있을 때가 더 좋아 보인다. 이와 비슷하게 농부의 삶을 담은 그림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세련되게 그리는 것은 잘못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농촌 생활을 다룬 그림에서 향수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 나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작품이 되리라 믿는다. 너의 생일에 맞추지 못한 것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작품은 어떠신가요? 진실하지만 너무 절박하고 네, 절박하고 그렇죠. 또 편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손도 보면은 손을 씻고 먹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거칠고 더럽고 조금 더 크게 그릴 것 같아요. 손을 더 강조하려고 강조하려고 손을 더 크게 얼굴도 굉장히 또 초췌하죠. 누가 봐도 지친 모습입니다. 네, 고흐가 본래 했던 고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밀레의 어떤 사상이나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층 더 발전했습니다. 고흐는 테오에게 밭갈이 하는 농부에게 개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농부는 농부다워야 하고 밭을 가는 사람은 밭을 가는 사람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저희한테 하는 말 같지 않나요? 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울까 나는?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울까? 네. 그리고 보면서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는데 고흐가 그래서 이제 밀레의 그림을 모작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한번 몇 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밀레의 걸음마입니다.
고우의 씨 뿌리는 사람. 고우의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고우는 다른 그림들보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또 가장 좋아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고우도 마찬가지로 밀레와 같이 하나님의 기본 섭리인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을 인간의 가장 숭고한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씨 뿌리는 사람 작품입니다. 저렇게 모자해도 괜찮았어요. 존경의 의미였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카라바조의 그림을 이제 루벤스가 사서 루벤스가 또 동일하게 그리기도 하고 또 그 그림을 또 렘브란트가 보고 감동을 받아서 또 여러 작품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품을 그렸던 고우는 농민들과 이제 감자 먹는 사람들 이런 작품들을 그렸던 이제 시골 드렌테를 떠나서 이제 수도죠. 이제 파리로 향합니다. 왜 향했냐면은 이제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나도 좀 돈을 벌어야겠다. 그림을 그리려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2년도 되지 않아서 회의감을 느끼고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를로 떠납니다. 회의감과 도시의 염증을 느낀 이유는 이 당시 그림을 이끌어 나가는 화가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인상주의 화가들이었습니다.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등 누가 봐도 예쁘고 밝고 잘 그린 이들의 그림이었습니다. 어둡고 음침한 어떻게 보면 좀 고우의 그림과는 좀 반대되죠.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고요. 르누아르의 잔바리의 초상화입니다. 어쨌든 이 고우에게 정규 인상주의 화가들은 돈이 목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매일 밤 술을 마시며 파티나 여는 사람들로밖에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남부의 이 아를로 떠났는데요. 농민을 그리다가 이제 돈이 없어서 파리로 왔는데 그 파리를 떠나니까 다시 궁핍해졌습니다. 그래서 고우는 친구 레벤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작업 이야기를 하자면 모델에게 지불할 돈이 없어서 이제 인물화는 완전히 포기했네. 그래서 고우는 돈이 안 되는 것, 주변에 쉽게 있는 것들을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작품이죠. 해바라기 시리즈. 고우는 이런 정물화라고 하죠. 이 정물화 말고도 풍경화도 많이 그리는데 테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지도에서 도시나 마을을 가리키는 검은 점을 보면 꿈을 꾸게 되는 것처럼 별이 반짝이는 밤 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 그럴 때 묻곤 하지. 왜 프랑스 지도 위에 표시된 검은 점에게 가듯 창공에서 반짝이는 저 별에게 갈 수 없는 것일까? 네.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밤의 카페 테라스인데요.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린 두 번째 그림은 바깥에서 바라본 어떤 카페의 전경이다. 푸른 밤, 카페 테라스에 커다란 가스등이 불을 밝히고 있다. 그 옆으로 별이 반짝이는 파란 하늘이 보인다. 모델을 구하지 못해서 그 대신 내 얼굴을 그리기 위해 일부러 좀 좋은 거울을 샀다. 밤 풍경이나 밤이 주는 느낌 혹은 밤 그 자체를 그 자리에서 그리는 일이 아주 흥미롭다. 고흐의 작품을 보면 항상 그 별이 좀 아름답고 눈에 띄고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역시나 모델을 구할 돈이 없어서 침시이죠. 자신의 침시를 그리기도 합니다. 고흐는 가난했죠. 네, 가난했지만 이 아르리라는 도시에 매료되어서 이곳에서 화가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친구인 폴 고갱, 고갱과 함께 생활하는데 고흐는 고갱이 자신처럼 선입견이 아닌 진실을 보기를 원했는데 고갱은 고흐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있는데요. 같은 제목입니다. 진우 부인입니다. 네, 왼쪽이 고흐의 작품, 오른쪽이 고갱의 작품입니다. 한번 또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같은 인물을 그렸는데 다른 사람 같지 않나요? 일단 뭐 소품부터가 좀 다르죠. 그리고 장소도 다릅니다. 네, 왼쪽은 노란 방이고 책을 보고 있고 굉장히 고상하게 또 턱을 괴고 또 책을 보면서 잠깐 생각하는 사색하는 그런 왼쪽의 진우 부인인데 오른쪽은 어떤가요? 네, 당구대가 있는 이제 술집이죠. 네, 실제로 이제 술집에서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네. 그 앞에
잿더리도 놓여져 있고 뒤에 이제 남자들이 굉장히 많죠. 뭐 취해서 엎드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진우 여인은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꼭 약간 뒤를 약간 살피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담으려 했던 고의 이제 생각을 가지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술집 여인이지만 술집에서 일하는 여인이지만 이 진우 여인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고은은 담고 싶어했고 그것을 그림에 담고 싶어했고 고갱은 술집 여인은 다 술집 여인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고은은 그래서 이 진우 부인 이 시리즈를 그릴 만큼 이 여인의 진심이었습니다. 역시나 아까 재봉사 90명을 그려봐야 된다는 것처럼 이 여인에도 진심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프레임이 씌워진 모습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을 그림에 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갱은 사실 이 고의 작품을 보고 좀 조롱하려고 조롱의 의미로 그렸습니다. 이처럼 고흐와 고갱은 처음에는 이제 서로 같은 꿈을 갖고 그림에 매진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의견 차이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고은은 이때 자신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뭐 또 고갱이 이제 뭐 총을 원래 좀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흐를 쏘고 있고 도망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진실은 또 고갱과 고흐만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안타깝죠. 이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제 소용돌이 같은 그림의 어떤 화법이 시작되는데요. 고흐는 건강이 악화되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또 요양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고흐가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데요. 테오에게 그림을 설명하며 이렇게 편지합니다. 밤하늘을 보면 부활이 떠오른다.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리라. 이 그림이 바로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고흐의 또 신경을 생각하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흐는 자신의 이제 힘든 내면을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 이제 표현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갈망했던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이 별만은 밝게 그려 넣었습니다. 또 다른 작품인데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해바라기 아까 보셨던 그림처럼 올리브 나무를 이제 연작으로 15점이나 그리었는데요. 페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이 나무들 속에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본다. 외로움 속에 간구하던 그분처럼 나도 이 고통 가운데 기도한다. 요양원에서 보이는 풍경입니다.
또 다른 올리브 나무입니다. 자기 몸과 정신이 온전치 않음에도 이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죽음, 부활, 회복이라는 신앙의 주제를 자연 속에 끊임없이 투영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고흐입니다. 이제 고흐는 그의 마지막 터전인 오베르슈즈 우아르로 옮기는데요. 그곳에서도 작품 활동을 이제 계속해 나갑니다.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말년 그림이에요. 네, 마지막 이제 죽음을 맞이했던 그 마을에서의 그림입니다. 말년이라서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죠. 원래도 뭐 태호밖에 없었지만 같이 뭐 함께 하려고 했던 화가들도 없고 오직 이제 고흐에게는 이제 하나님만 남은 것입니다. 고흐는 한 작품을 그리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아니면 단숨에 그렸는지가 그림마다 좀 다른데요. 많이 한 것들도 있고 또 금방 그려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편지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내 생각에는 이때쯤 끝낼 수 있었는데 이제 못 끝냈다.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또 사람을 그릴 때 또 진실을 담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또 여러 번 그리고 또 수정하기도 하고 여러 번 그리고 또 그러기도 했습니다. 신앙이 있는데 왜 자살을 했어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만큼 저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사실 생각되는데요. 일반적인 어떤 삶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인 좀 삶의 그런 스토리들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마을에 있는 오베르슈르 우아질 교회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작품에도 이제 고흐의 신앙관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처럼 이제 고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이 바로 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교회, 형식적인 믿음, 하는 척만 하는 신앙을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고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눴지만 고흐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시험에 낙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데 실패 후에도 그의 신앙의 열정은 꺾이지 않았고 벨기에 이제 광산지대, 아까 광부들 그랬죠. 이 광산지대에서 자원 선교사로, 전도사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고흐는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광부들과 똑같이 살려고 했고 또 가난하였고 또 궁극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전도사직을, 이 선교사직을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면은 너무 가난하게 살고 스스로를 지나치게 희생하는 삶을 이제 위의 사람들이 문제로 지적합니다. 다른 선교사들과 달리 극도로
너무 청빈하다. 네, 그 이유였습니다. 얼마나 상처였을까요? 네. 하나님 자녀답게 난 정말 이 사람들과 이 광부답게 정말 살아가려고 하는데 네, 연락이 오는 거죠. 너무 그렇게 청빈하다. 너무 그렇게 살아간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제도적인 것, 어떤 형식적인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도 반듯하게 그린 것이 아니라 네, 구불구불하게 그려냈습니다. 앞에 유채꽃 같은 거. 네, 실제로 그 보가 유채꽃밭을 많이 그리잖아요. 이따가 이 다음이 이제 그 무덤이 나오는데 이 마을, 이 교회 마을에서 내려와 보면은 큰 들판이 이제 있는데 거기가 이제 유채꽃밭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꼭 가본 것처럼 이야기하신다 하는데 네.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 파란만장했던 이제 고우는 이제 이곳에서 정신병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제 6개월 후에 동생 태호도 이제 지병으로 죽게 되어 이렇게 나란히 이제 묻히게 됩니다. 마음이 아프죠. 저는 오늘 그 고우의 이야기를 이제 접하고 또 특별히 이제 편지를 통해서 고우의 삶을 봤을 때 좀 성경에서 욥이 좀 떠올랐습니다. 네, 좀 암담하죠. 네, 자기를 응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편지에도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왜 내 그림은 팔리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그림을 팔 수 있을까?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태호, 네가 돈을 보내줘서 미안하면서도 물감과 캔버스를 계속해서 원하는 나 자신을 보면 한심하고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고우는 꾸준했습니다. 네, 태호에게 쓴 편지인데요.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노력을 멈춘다면 나는 패배하고 만다. 묵묵히 한 길을 가면 무언가 얻는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나의 최종 목표가 뭐냐고 너는 묻고 싶겠지. 초벌 그림이 스케치가 되고 스케치가 유화가 되듯 최초의 모호한 생각을 다듬어감에 따라 그리고 덧없이 지나가는 최초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현해감에 따라 그 목표는 더 명확해질 것이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예술가뿐 아니라 복음 전도자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야 한다. 고우가 이렇게 꾸준히 노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계속해서 나왔던 것처럼 주님, 네, 하나님이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별만큼은 반짝이게 그렸던 것처럼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습니다. 고우도 수차례 태호에게 고백했습니다. 정원의 커플이라는 작품인데요. 나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생이 그분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는다. 네, 또 다른 씨 뿌리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오래된 나무 가지 사이 꽃이 피는 들판 속에서 이마에 땀이 맺힌 농부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본다. 다음 박가는 여인입니다. 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나도 붓을 들 때 찬송하는 기분으로 그림을 그린다.
사람을 담으려고 노력했고 또 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던 것이 참 여러 작품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성경책이고요. 네, 이렇게 또 편지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살아남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죽음 너머에서도 다시 깨어날 것이라 믿는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쓰셨던 이 아버지의 성경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노란 책이 놓여 있죠. 그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입니다. 이 책이. 고은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또 가난과 고독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붓을 들고 하나님을 그렸고 그의 소망, 또 별을 그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우의 삶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함께 좀 품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이 들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할 때 나는 무엇을 믿고 걸어갈 수 있을까? 또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태호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바나바처럼. 네. 아까 제가 욥이 떠오른다고 했었는데 이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어떻죠? 네가 뭘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 아니다. 너를 한번 다시 돌아봐라. 지은 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들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생각만으로 자신의 판단만으로 정죄하고 하나님은 을에 이럴 것이다는 생각으로 위로한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다고 하시죠. 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태호가 되어주고 계신지요? 네.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담고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우가 그토록 바라본 하늘의 별처럼 우리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을 끝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믿으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시간 마치면 되나요? 오늘 이제 시간 마칠 텐데요. 질문은 네네네. 복권 사는 사람들 네. 서양에서 복권이 먼저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어요. 서양에서 시작됐죠. 복권. 복권이요? 네네. 서양에는 복권이 좀 없었던 네, 동해안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넘어가네요.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양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뭐 유익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을 두고 제가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어떤 거를 좀 나눌까. 이제 그래서 사실 조금 어떤 성경의 좀 학문적인 것들을 좀 그림으로 통해서 나눌까 하다가 장로님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좀 해마다 좀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올해는 좀 어떤 해석적인 것에서 좀 별을 달리해서 이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좀 이 시간으로 준비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가 국교가 되었는지 어떤 정치적인 측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그림을 통해서 또 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또 지난주와 또 오늘도 나눴지만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에 어떤 그런 그림의 갈래들이 어떻게 또 변화되었는지 또 그리고 또 저희 또 성경이랑 대조해 보면 재밌잖아요. 그 마르크 샤갈이 정말 성화를 성경 이야기 흐름대로 잘 그렸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또 대조하면 또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재정이 워낙 많아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너무 뒤에서만 들었는데도 너무 좋은데요. 네, 차분하게 이렇게 그림을 우리가 아까워요. 사람들이 많이들 들었으면. 네, 너무 아깝죠. 더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행사가 좋겠다. 많아서 그랬는데. 네, 우리 교회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주제를 또 얘기해 주셨잖아요. 한 번 더 얘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저도 운 좋게 그 모르시에서 고흐의 자화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비행기 값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본 것만으로도. 꼭 우리나라에 고흐나 밀레가 오면, 인상파 화가들 오면은 박물관에 꼭 가셔서 같이 한번 유화라는 게 이 질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평면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른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